자, 이제 등비급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데, 자, 4점짜리 이제 급수 문제 대다수가 등비급수에 몰릴 정도로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1강에서 공부했던 수열의 극한에서도 등비수열의 극한 있잖아요. 그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4점짜리가 몰립니다. 선생님, 근데 왜 등차 수열은 없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면 등차 수열은 뭔가를 계속 더해가는 수열이기 때문에, 그지? 뭔가를 계속 더해간다라는 거는 어차피 그 더하는 값이 음수일지라도 음수 방향으로 계속 절대값은 커질 거고요. 양수면 양수 방향으로 계속 절대값이 커질 거기 때문에 등차 수열은 더해가면 결국은 발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급수라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요 자리가 특별히 등비수열이 왔을 때를 말해요. 자, 그럼 이제 도라지가 이렇게 했지 뭐.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1 곱하기 r의 n-1제곱. 자, 요 밑줄 치면 뭐니? 요거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지? 그리고 이제 얘가 설사 등비급수라 하더라도 급수잖아, 그지? 급수는 해결 방법, 혹은 뭐 예를 들어서 판단 방법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거기다가 리미트를 취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써봅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k로 바꿔치기 했어요. 이렇게 여기는 n이 k로 바꿔치기 됐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하는 건데, 자, 이제 요만큼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sn이라고 한단 말이지. 리미트. 자, 그럼 이제 요 SN에 대해서 먼저 구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리미트를 취할 건데,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있잖아요. 요거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SN은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구분 기준이 뭐냐? 분류 기준이 공비입니다. 공비가 1일 때와 공비가 1이 아닐 때로 나눠보자. 그럼 공비가 1일 때는 외우려고 하지만 첫째 항이 A1이라고 쳐봐. 그럼 거기다가 1을 계속 곱해간다는 이야기니까 첫째 항도 A1, 둘째 항도 A1, 셋째 항도 A1, 넷째 항도 A1, n번째 항도 A1이겠지. 자, 그래서 이때는 SN이라는 것이 A1 더하기 A1 더하기 A1 더하기 쭉 가서 A1인데 이 항의 개수가 n개다 보니까 요놈이 A1 곱하기 n이 된다. 물론 지금 요 이야기는 A1이 0이 아닐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SN의 합공식이 뭡니까? 이게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바로 열고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이렇게 된다고 공부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해준 게 급수니까, 그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눈치를 챘죠? A1이 0이 아닌 상태에서 n이 무한대라고 하니까 발산입니다. 발산. 얘는 100% 발산한다는 걸 눈치를 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의 극한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저께 배웠던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자,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걔 뭐냐면 여기는 이 지수 형태인데 요 밑이 있잖아. 밑 동그라미 친 밑. 요 밑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네. 문자가. 저런 밑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어저께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나죠? 자, 그래서 요놈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와 r이 1일 때는 안 합니다. 왜? 여기서 이미 했거든요. 발산한다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요 자리가 2나 마이너스 2 들어갔다고 상상해봐.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하겠지. 요때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말은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 따위가 왔다고 생각을 해봐. 상상해보라고. 그러면 이거를 무한대로 보내면 값이 점점점 크기가 작아져서 0으로 다가갔겠죠. 그러면 얘가 0으로 다가가면 남는 놈이 뭐가 남냐면, 자, 이게 남습니다.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만 남아요. 수렴하는 거죠, 수렴. 첫째 항이 0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이니까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진동 발산할 테니까요. 이것도 발산입니다. 이거는 초록색으로 그냥 쓰지.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를 한번 따져봤더니만 요 경우만 딱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요 경우.
나머지는 전부 발산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따라서 여기서 이제 등비급수나 수렴할 조건.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한번 써보면 여기는 이걸 R이라고 읽지 말고 공비라고 읽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쓰겠습니다. 공비가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어저께 공부했던 거랑 비교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 등비수열의 극한이 있죠. 극한. 급수 말고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도 얘와 비슷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1이 들어갔습니다만은 급수에서는 1이 빠져야 돼요. 1일 때 여러분 발산한단 말이야. 공비가 1일 때 발산. 여기 1 넣으면 큰일 나. 와, 선생님 좀 헷갈리는데요. 극한일 때는 1이 들어가고 급수일 때는 1이 빠진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헷갈리는 방법은 뭘까요?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거야. 알겠니? 급수는 빠진다. 이거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라고. 그럼 극한은 들어간다. 둘 중에 한 개만 외워. 헷갈리면 급수는 빠져. 급수는 빠진다. 급수 빠져. 요것만 정확하게 외우라고. 급수는 빠진다. 다시.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수렴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분명히 A1이 0이 아닐 때에 이렇게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A1이 0이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요. 첫째 항이 0이면 공비를 아무리 곱해도 계속해서 둘째 항, 셋째 항이 0, 0, 0, 0 될 거 아니야. 그럼 0을 무한히 더해봤자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항이 0일 때도 수렴을 합니다. 이때는 밑에다가 선생님 수렴값을 살짝 써보면 이때는 0이니까 이거 설마 수렴값이 0 되는 거 문제로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수렴값을 묻지는 않을 테지만 수렴 조건에서 이 A1이 0이다를 빼먹으면 반드시 틀리는 문제로 제작 가능하고 출제 여러 번 됐어요. 자, 수렴할 정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첫째 항을 빼먹으면 정수 개수가 틀리게끔 그렇게 문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출제도 많이 되어왔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 첫째 항 0이거나 공비가 빼기 1에서 1 사이인데 여기 등 안 들어간다.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이게 무조건 수렴값이 된다는 걸 외워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까 좀 전에 정리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이건 거야. 자,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아까 등비급수의 형태라고 했는데 이걸 보자마자 얘는 수렴이라는 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됐죠. 등비급수는 수렴 뭘로 판단한다고? 공비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요거 마음속으로 공비를 하면 여기 보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럼 너는 반드시 이걸 보자마자 아, 수렴이네. 그리고 이거를 아까처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구하고 리미트 취한다. 그거 쓰지 말고 얘가 바로 공비 통해서 수렴이라는 걸 판단했으면 바로 얘는 어떻게 이렇게 값을 쓰면 된다고요. 답을. 자,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2분의 1 이렇게 바로 답을 쓰면 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처음부터 해보지 말고. 자, 보자마자 공비를 빡 보고서 2분의 1이네 공비가.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네. 그럼 무조건 수렴이네. 수렴이 확보됐으면 답은 무조건 이렇게 쓰네. 그래서 오케이. 요게 이제 첫 번째로 꼭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이야. 등비급수는 첫째 항과 공비의 범위로 수렴 조건을 판단하는 것이고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첫째 항이 0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면 공비가 바로 그 급수의 값은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 됩니다. 무조건이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알아놔야 될 등비급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수렴 조건에서 1 빠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제 등비급수가 요와 같이 수렴 조건을 가지게 된다는 걸 확인해 봤으면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등비급수의 활용인데 얘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등비급수의 활용 얘는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능에 빠진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과 이과가 좀 차이가 나는 건 있어요.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이과의 시험 범위에서 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과의 시험 범위에서 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문과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출제가 됐어요. 이해가지? 근데 이제 이번에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역전됐어요. 이과가 이게 들어가고 문과가 이게 빠져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문과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때도 수능 100%였기 때문에 이과만 들어간다고 해서 수능에 빠질 가능성은 선생님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다. 왜? 이과는 전통적으로 삼각함수에서 그림 문제가 하나 반드시 나와.
이제 삼각함수에서 막 삼각형 막 원 이런 거 막 그림 복잡하게 그려놓고 그놈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과 연결된 문제들, 이게 전통적으로 매번 수능에 출제되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 문제가 여기서도 나오고 거기서도 나오면 조금 이구한테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이제 짐작하기가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무조건 출제 가능성은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된다는 거는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제 내신 문제는 절대 안 나올 리가 없고요. 200%죠. 분명히 나오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똑같은 그림, 뭐 프랙탈이라고 부르죠. 자기 닮은 도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동일한 도형이 비율만 이렇게 줄어들거나 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도형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그 추가적인 도형들의 면적의 총합이나 아니면 둘레 길이 뭐 이런 것들의 총합을 묻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항상 등비 수열이 되게 돼 있단 말이야.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형태가 될 거니까, 그지? 그 등비 수열이 됐을 때 시그마니까 이거는 분명히 등비급수로 귀결되게 돼 있고, 그 등비급수의 계산 방법인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 무조건 답일 텐데, 첫째 항 구하는 거 하고 공비 구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게 출제된다. 알겠니? 그리고 요 문제는 여태까지 출제 빈도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는 이미 개발될 대로 다 개발이 돼 있어요.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문제의 뭐 수준이라든지 이게 이미 개발될 대로 다 개발돼 있어서 문제가 색다른 거는 더 이상 나오기가 조금 힘들지만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요즘에 이제 학생들한테 점수 차이를 내고자 하기 위해서, 왜? 애들이 다 이건 무조건 100%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준비하거든 다. 점수 차이를 내기 위해서 도입한 방법이 뭐냐?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무조건 루트가 등장하게 만들고 유리화를 갖다가 반드시 동반하도록. 유리화 하다 보면 학생들 실수 많이 하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요 교재 연구를 하고 수능 특강 문제 교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 교재 연구, 요번에 수능 특강 레벨 3인가요? 레벨 3의 한 문제는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독특한 문제가 실려 있어요.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독특한 문제. 그래서 간만에 수능 특강 문제가 마음에 들었던, 마음에 드는 그런 것 같아. 레벨 3에 아주 독특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좀 잘 보도록 하시고요. 자, 어찌됐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이런 등비급수의 활용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자, 보통 이제 면적이 80% 이상이니까요. 면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항을 갖다가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공비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첫째 항은 이제 당연히 어떤 도형의 면적이겠죠, 그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알아야 될 걸 좀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 여기 지금 칸이 좀 부족하니까 왼쪽으로 넘어갈 거야. 자, 이제 반드시 여러분 첫 번째 원칙 S1부터 구해야 돼요. 즉 공비하고 S1이 있으면 마지막에 답은 이렇게 쓸 거니까 1-공비분의 첫째 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쓰게 될 건데, 공비하고 첫째 항을 구해야 되는 와중에도 반드시 첫째 항부터 구해야 돼요. 왜 이 반드시 첫째 항부터 구하라고 하느냐 하면, 첫째 항을 구하는 와중에 공비를 구할 수 있던 어떤 원리, 공비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단 말이야. 첫째 항을 구하는 와중에 공비를 구할 수 있는 원리,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무조건 첫째 항부터 구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첫째 항 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원의 일부. 자, 이런 것들이 보통 여태까지 기출문제의 대다수인데, 자, 이제 추가적으로 뭐를 준비하셔야 되냐면, 일반적인 삼각형. 자, 요게 이게 왜 요 일반적인 삼각형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근 10몇 년 만에 복귀한 파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삼각함수 단원에서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알죠? 그게 한 10여 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활용도가 뭐냐면,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그지? 직각삼각형을 안 찾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삼각형 아무렇게나 생긴 그 삼각형에서 사인과 코사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법칙이거든. 근데 그게 이제 교과과정에 복귀를 했다는 말은 이 일반적인 삼각형도 이제 면적이나 이런 걸 다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 그래서 예전 교과과정에서 이런 것들만 나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됐고, 실제로 수능 특강에도 레벨 2인가 1인가 요거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전에 수업 시간에도 요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내 예측대로
수능 특강에서도 지금 하나 문제가 만들어져 있더라고. 자,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직각삼각형 원의 일부 일반적인 삼각형을 이렇게 다룰 때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가 꼭 해야 될 행동이고, 수업 시간에 이거 안 하면 대학교 못 가라고 했던 그 행동들이야.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먼저 요거는 요 칸이 좀 부족해서 여기다 쓸게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갖다 표시하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직각삼각형 여기를 찾아야 돼요. 저 노란색이 네가 반드시 그려 넣어야 될 생명선이란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등변 정삼각형이 나왔다. 정삼각형이 나오면 분명히 이등변 삼각형이긴 하지만 차이점이, 정삼각형 나오면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것도 노란색으로 할게. 이렇게 표시하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라는 걸 반드시 표시를 해야 돼. 각도 표시 차곡차곡 보이는 대로 다 해야 돼. 저 각도를 표시하니까 특수각이 나왔죠? 그러면 반드시 삼각 B를 써놓는다고. 2대 1대 루트 3. 자, 그러니까 정삼각형 안에는 어떤 길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뭐가 나와있다? 비율적인 측면, 삼각 B가 등장해 있다는 거, 특수각.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원에 있어서의 중심각 이렇게 있으면 원주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이면 중심각은 반드시 그의 2배다라는 거. 자, 요 원리를 이용해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이거죠. 만약에 얘가 지름이면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반드시 요 표시 안 하는 게 못한다 했어요. 지름이면 여기 중심각이 180도니까 얘는 반드시 원주각은 90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앞쪽에 있는 원리에 의해서.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원이 이렇게 나왔을 때 현이 나왔어요. 현이 나오면 수선의 발을 중심에서 내리고 갖다 표시하시고, 요거 직각 표시.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원하고 여기는 요점을 연결해서 반지름을 반드시 이렇게 연결해서 찾아서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이 나오고 직선이 원과 이렇게 접한다 나오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접점이라고 부르죠. 반드시 중심이랑 접점 연결하시고 수직 마크, 그리고 요 직각삼각형 찾아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중심이랑 연결한다는 거. 이게 이제 결국은 반지름이 되고 이 길이는 항상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직각 표시 반드시 하셔야 돼요. 되겠니? 자,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칸이 좀 부족하니까 옆으로 써볼게요. 만약에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외접하거나 원이 만약에 내접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중심과 접점과 중심은 일직선상에 이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중심, 접점, 일직선상에 연결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이 이렇게 있고 안에 뭔가 사각형이나 이런 형태들이 이렇게 내접해 있는 경우가 나오면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해야 될 행동이 이거죠. 중심에서부터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갖다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에 내접해 있는 점과 반드시 이런 중심을 연결해서 반지름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각삼각형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고. 아니면 이쪽에 있는 요놈도 현이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연결하시고, 이건 다른 색깔이니까 원 안에 내접해 있는 도형이 나오면 원의 중심과 그 내접 접점을 반드시 연결하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하면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행동들을 쭉 봤어. 이런 행동들을 쭉 했을 때 공통적으로 찾아지는 게 뭐냐면 일단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이런 데서 만약에 내가 직각삼각형을 찾았다. 그러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느낌이야. 피타고라스 정리는 일단 물론 길이 정보가 다 주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지? 특별히 보니까 특수각이 존재하지 않고 특수각 30도, 45도, 60도. 그런데 길이 정보는 충분해. 세 변의 길이를 뭐 다 알고 있다. 혹은 표현이 가능하다 치면 피타고라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각이 뭐 30도나 45도나 60도 따위가 등장하면 이때는 삼각 B로 가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죠? 45도짜리는 1대 1대 루트 2, 60도짜리는 금방 표시했잖아. 2대 1대 루트 3. 60도, 30도는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앉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건 뭐야? 길이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고
게다가 각도까지도 특수각이 아닐 때 이때는 닮음입니다. 무조건 닮음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 닮음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닮음을 이용하는 거는 여기 또 칸이 좀 부족하네. 이쪽으로 좀 여러분들 정리할 때는 좀 깔끔하게 S1 자리에 여기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좀 몽땅 집어넣는 걸로 A4지 같은 데다가 크게 하나 정리해. 닮음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림이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표적인 그림 하나 해보는 거야. 여기 수선에 발을 내리면 여기 직각일 때, 그럼 여기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분명히 닮음이고 커다란 것까지 세 개가 모조리 닮음이죠. 요때 이제 여기 길이를 A, 여기 길이를 B,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길이를 X, 요거를 Y,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지금 이거 막 증명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알아둬야 될 성질이 일단 A의 제곱은 X 곱하기 C다. 자, 요놈 제곱은 X 곱하기 C다. 중학교 때 다 배웠죠. 그 다음에 B의 제곱은 Y 곱하기 C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일명 소공식이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을 A로 보면 높이가, 밑변을 A로 보면 높이가 B가 되는 거고, 밑변을 C라고 보면 높이가 H 되는 건데, 그것들끼리의 곱은 같아야 되죠. 왜? 같은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방식이니까, 그지? 물론 2분의 1, 2분의 1은 뗀 거야. 그래서 이때 A, B는 누구랑 같다고? C, H랑 같다. 자, 이 소공식, 소자 쓰는 것처럼 기억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놈 곱하기 이놈은 이놈 곱하기 이놈과 같다.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또 H제곱은 XY다 이런 것도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던데 X 대 Y 비유 있잖아요. X 대 Y는 요놈은 A제곱 대 B제곱과 같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변변히 나눠보면 돼요. 요거 나누고 요거 나누면 CC 날라가면요. 요놈 대 요놈은 요놈 대 요놈이 다 바로 나오잖아요. 자, 요런 거 정도는 반드시 닮음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형태들이야. 그리고 닮음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삼각형이 있고요. 요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A고 이게 B라서 요거 두 개 닮은 B가 만약에 A 대 B다 치면 닮은 B 이게 A가 B다 치면 면적 B는 A의 제곱 대 B의 제곱이 된다. 이런 거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닮음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되겠나? 자, 다시 이런 행동을 우리가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등변하고 원은 직각삼각형 등을 찾아내기 위한 장치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보조선들 아니면 필수선들이라고 할게 필수선들을 통해서 직각삼각형 B가 찾았을 때 이런 세 가지 길밖에 없다. 길이 정도가 충분하고 세 변의 길이가 다 문자든 숫자든 표현이 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고 특수각이 등장한다면 삼각 B를 쓰는 거고 만약에 길이 정도도 부족하고 특수각도 아니라 했을 때는 100% 각도 표시해보면 닮음일 거야. 닮음일 때는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명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일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여기 이제 그림 그린 거 원의 일부라고 되어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서 여기를 실질해 있어요. 이게 원의 일부인데 원의 일부는 항상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일명 활골이라고 부르죠. 이 원의 일부는 항상 이것도 따로 떼서 이렇게 연결해서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항상 원의 일부가 나왔을 때는 무슨 행동을 취해야 돼? 부채꼴을 먼저 찾아야 돼. 무슨 소리야? 이 원의 일부가 포함된 부채꼴부터 먼저 찾아야 되고 부채꼴이 딱 찾아지면 중심각 찾기에 돌입해야 돼. 즉 이 각을 모르고서는 절대 이 원의 일부 면적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각을 찾아야 부채꼴 면적 나올 것이고 그 부채꼴 면적에서 이 삼각형 면적을 빼서 얘를 구할 거거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원의 일부가 만약에 S1이다. 원의 일부를 구할 때는요. 먼저 반드시 그 원의 일부를 포함하는 부채꼴부터 찾고 반드시 그 부채꼴의 중심각을 찾아내야 돼요. 사실은 부채꼴 면적 구하는 공식이나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죠? 부채꼴 면적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이렇게 있을 때 R 여기 세타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L이라고 할게요. 요 면적 S라고 하면 L은 R 세타고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자, 삼각형 면적인데 이 각도가 세타고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자. 요번에는 요 삼각형 면적.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져서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AB의 사인 세타다. 이런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는 이 색칠된 부분은 요 부채꼴 면적에서 여기는 요 삼각형 면적을 뺄 텐데 요때 요 삼각형 면적을 구할 때 이 공식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시겠지? 자, 그럼 이제 이 상황까지가 전부, 요 상황까지가 전부 뭐냐면 이런 직각삼각형이나 원이나 원의 일부가 나왔을 때였고, 자, 이게 일반적인 요 삼각형이 그냥 등장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뭘 떠올려야 된다? 사인 법칙이나 혹은 코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된다.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일반적인 삼각형에 대해서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맞습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지금 여기에 정리하기는 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복습을 하시고 이따가 문제 나왔을 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찌됐건 S1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는 진짜 최소한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돼요. 되겠니? S1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 이 정도는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 정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S1 절대 못 구합니다. 되시겠지? 좋습니다. 이제 공비에 대해서 가보는데 칠판이 흡수한 관계로 S1에 대한 걸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공비를 갖다가 할 때는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비에 대해서는 사진 틀을 공략하라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진이 있다라고 쳐보세요. 사진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한테 주어져 있는데 이 안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 같은 사진인데 축소한 거야?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자, 이게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고 축소했다라고 했을 때 나의 지금 목적은 이 사람에 있어서의 뭐 키 아니면 이 사람 얼굴의 면적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때 일단 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의 키면 이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었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사진은 분명히 닮은 도형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키를 갖다가 다 더해가라 문제 나왔을 때 이게 바로 처항이고 첫째 항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둘째 항일 거고 요게 이제 셋째 항일 건데 이때 요 사람 자체를 주인공이라고 칭해 봅시다. 그럼 물론 지금 주인공의 키를 다 더해가라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 첫째 항 이걸 구해보고 둘째 항 이걸 구해보고 셋째 항 이걸 구해보고 해서 키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비교를 해봐도 돼요. 맞죠? 물론 첫째 항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현명하다? 야, 키를 전체적으로 구할 필요는 뭐 있니? 오른팔만 비교해봐도 되지 않겠냐 이거야. 맞죠?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이 되란 말이야. 뭐하러 그 복잡한 주인공의 관심을 가지냐 이거야. 여기는 이 사진 이거하고 이것만 비교해보면 되잖아. 맞죠? 왜? 저 사진이 줄어든 비율이 그 안에 내용물이 줄어든 비율과 다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사진이 3분의 2배로 줄었다. 그럼 그 안에 내용물도 당연히 3분의 2배로 주는 거예요. 그게 닮은 도형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복잡하게 이 주인공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공비를 찾을 때는 반드시 이 사진 틀 있죠. 사진 틀을 공략해야 됩니다. 사진 틀이 첫 번째 사진에서 두 번째 사진으로 갈 때 줄어든 비율이 그게 닮은 미가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사진 틀로는 뭐 삼각형 형태, 혹은 직각삼각형 뭐 이런 형태가 나오면 사진 틀은 가로 또는 세로 또는 대각선 방향을 공략하는데 사진 틀이 사각형이나 직각삼각형 형태로 지금처럼 이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대각선, 가로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세로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대각선을 비교하면 되는데 이 대각선을 비교한다라는 말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언제 떠올라야 되냐면 문제를 보다 보면 대각선 방향으로 도형들이 이렇게 접하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도형이 위치해 있는 경우들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형들이 삼각형 안에나 아니면 직각삼각형 안에 들어있으면
항상 사진틀을 공략할 때 첫 번째 사진틀과 두 번째 사진틀을 비교할 때는 가로도 되고 세로도 되지만 대각선 방향으로 어떤 도형들이 이렇게 접해 있을 때는 대각선의 길이를 비교한다라는 생각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사진틀이 요거일 때고, 만약에 사진틀이 이게 원일 때는요, 이때는 뭐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사진틀이 원일 때는 무조건 반지름을 공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진틀이 원이고요, 두 번째 사진틀이 원일 때는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갖다가 비교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틀을 공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안에 있는 주인공들의 면적이나 주인공들의 길이를 다 더해가라는 문제일지라도 공비를 찾을 때는 주인공을 포함하고 있는 사진틀을 가지고서 공비를 찾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닮은 비가 A 대 B다. 그러면 이때는 만약에 요거는 이제 닮은 비는 언제 쓰는 거냐면 길이의 합을 갖다가 묻는다 하면 길이의 합에서 이제 공비는 닮은 비가 A 대 B일 때 길이의 합에서 공비는 A분의 B가 될 것이고요. 자, 닮은 비가 요거이면 이제 면적 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 A의 제곱 대 B의 제곱이 되는 거지, 알지? 이때 면적의 합을 갖다가 물으면 공비는 A의 제곱 대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런 잘 봐요, 잘 봐. 여기는 사람의 키를 갖다가 다 이렇게 더하라 했으면 이때는 필요한 게 길이비잖아, 길이비. 이랬을 때는 만약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따져봤더니만 이게 A, B여서 요 사진하고 요 사진의 닮은 비가 A 대 B라면 이때는 이 사람의 키의 공비는 A분의 B가 된다고. 왜 그런지 느껴봐. 이게 A 대 B란 거는 요 첫 번째 키하고 두 번째 키도 분명히 A 대 B잖아요. 왜? 사진이 A 대 B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A 대 B인 거야. 이것도 A 대 B라고 비율. 맞지?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사람의 키고 요게 두 번째 사람의 키니 공비란 건 뭐니? 첫 번째 사람분의 두 번째 사람, 이게 공비가 된다고요. 아니 생각해봐. 2, 4, 6, 8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맞죠? 그럼 공비가 앞에 거분의 뒤에 거 이거분의 이게 공비라고. 첫 번째 놈이 2고 두 번째 놈이 4다. 그러면 공비는 뭐라고? 앞에 거분의 뒤에 거 2분의 4 이게 공비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길이가 A고 두 번째 길이가 B라 했을 때 공비는 A분의 B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물은 게 사람의 얼굴 면적 뭐 이런 걸 물었다. 그러면 이 얼굴 면적을 비교했을 때 사실은 그 얼굴 면적의 B가 요 사진틀 면적의 B랑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사진틀의 면적이 A에서 B로 변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얼굴의 면적도 A에서 B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사진이 줄어드는 비율만큼 그 안에 내용물도 똑같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놈 면적 B가 A 제곱이고 이 놈 면적 B가 B 제곱이라면 이게 이 말 아닙니까? 첫 번째 사람의 얼굴 면적 A 제곱이라고 봤을 때 두 번째 사진의 얼굴 면적은 B제곱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때 공비는 앞에 항분의 뒤에 거 첫째 항분의 두 번째 항 이게 공비가 된다는 말이야. 첫 번째 항분의 두 번째 항 되겠니? 그래서 이게 닮은 도형일 때는 자 닮은 비를 찾는 게 우선이다는 거야. 닮은 비를 찾아야 길이 비도 구할 수 있고 닮은 비를 찾아야 면적 비를 통해서 면적의 공비도 찾을 수 있다. 닮은 비를 찾는 게 우선이고 이 닮은 비 찾을 때 사진틀을 공략해야 된다. 그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개수가 변해갈 때.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개수가 변해갈 때는 게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는 말이야. 첫 번째는 요와 같은 형태의 사진이 있었는데, 이걸 첫 번째 S1이라고 하죠. 여기에 사진이 추가가 되는데, 한 장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 사진에 두 장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사진이었는데, 두 번째는 한 장이 아니고 두 개가 추가된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이거를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 네 장의 사진이 추가가 된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이놈에서 이놈으로 갈 때, 이놈에서 이놈으로 갈 때는 무조건 닮은 도형이니까 일정한 비율로 면적도 줄어들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때 공비가 R이었다고 치자. 등비수열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공비가 R이었다고 치자. 자, 이렇게 한 장이었다가 두 장이 추가되고
4장이 추가되고 이렇게 개수가 전부 2배씩 늘어나는 이런 등비급수였다고 치죠. 그럼 이걸 몽땅 더해가는 등비수에 있어서는 S1에다가 더하기 하기를 요거는 2개죠. 그러면 2배의 S1R. 자, 요거는 하나, 둘, 셋, 4개잖아. 4배의 S1R의 제곱 이렇게 가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자, 질문 한번 던져볼게. 여기서 이렇게 할 때 뭐가 더 곱해졌니? 즉 공비가 얼마니? R이 아니죠. 몇 R? 2R이죠. 여기서 이렇게 할 때 공비가 뭐가 곱해졌니? 2R이지. 자, 이랬을 때는 항상 전체 공비라는 것은 반드시 명심해야 돼. 개수가 변해갈 때 전체 공비라는 것은 실제로 면적으로 구한 공비에 들어. 반드시 뭘까지 곱해준 거? 개수비까지 곱해준 게 이게 전체적인 공비가 된단 말이야. 사실은 면적으로 보면 공비가 R인데, 그지? 맞죠? 그 R에다가 개수가 몇 배씩 늘어나고 있어? 2개, 4개니까 2배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면적으로 구한 공비에다가 개수가 2배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개수비는 2배씩이잖아? 이것까지 곱해줘서 2R이 지금 여기서 2R 곱했지, 여기서 2R 곱했지. 이게 반드시 전체 공비가 된다는 거야. 요 자리에 들어갈 공비 자리에 면적으로 구한 공비만 쓰면 안 되고요. 거기다가 개수가 몇 배씩 2배씩 늘어나면 개수비까지 곱한 2R을 요 자리에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개수가 변해갈 때는 면적비로 구한 공비만 전체 공비가 됩니다. 거기다가 개수가 2배씩 늘어난다면 2까지 곱해준 개수비가 2니까 이거 2개 곱한 놈이 전체 공비 자리 요 자리에 들어갈 공비가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는 요거는 이제 봤으니까 지웁니다. 칠판이 흡수하니까. 마지막으로 4번째는 닮은 도형이 아닐 때요. 선생님, 닮은 도형이 아닐 때도 등비수열이 될 수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직접 써본다 라고 쓸게요. 자, 무슨 소리냐면 봐. 어떤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이 최초 길이가 A였고 요거 B였다고 치자. 근데 가로는 5분의 3씩 줄고 세로는 5분의 2씩 줄어가는 도형이 있다고 치자. 가로는 이게 5분의 3배가 되고요. 세로는 5분의 2배가 된다 칩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또 이놈의 5분의 3배가 되고 여기 쓸게. 여기 복잡하니까 요거에 5분의 2배가 된다 칩시다. 그러면 이런 면적들을 다 더해가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 치는데 대답 크게 해봐. 저 사각형들은 닮음입니까? 택도 없죠. 닮음 아닙니다. 왜? 가로가 줄어드는 비율과 세로가 줄어드는 비율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닮음입니까? 절대 닮음이 아니에요. 저 도형들은 닮은 도형이 아닙니다. 가로가 줄어드는 비율과 세로가 줄어드는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AB죠. 이거는 면적이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의 AB입니다. 이거는 5분의 3의 제곱, 5분의 2의 제곱의 AB 이렇게 가고 있죠. 자, 닮은 도형이 아닌데도 면적을 써봤더니만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이 괄호 25분의 6인가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도 25분의 6이 계속 곱해지는 등비수열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닮은 도형이 아니더라도 그 면적의 값이나 길이의 값은 충분히 등비수열이 될 수가 있어요. 면적의 값은 충분히 등비수열이 될 수가 있다고. 닮은 도형이 아닐지라도 이해합니까? 면적의 값은 충분히 등비수열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중요한 한가는 이게 지금 등비수열의 활용이니까 등비수열 되게만 하면 돼. 그래서 닮은 도형이 아닐 때 이건 직접 써본다. 이렇게 직접 써보면 공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4번 유형이 올해 지금 수능 특강 레벨 3에 색다른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되어 있다 했잖아, 그지? 그런 어떤 색다른 문제, 생전 처음 봐서 공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공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따질 수가 없는 문제도 4번에 해당됩니다. 닮은 도형인 것 같기도 하고 닮은 도형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려. 그런 범주까지 4번으로 할게요.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저와 같이 선생님처럼 여기다가 직접 써보세요. 직접 몇 개의 항을 써보다 보면 공비가 이거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머리가 일단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정리가 되는 문제들은 그냥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해도 되는데 이제 이 문제가 하도 개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색다른 문제들이 만들어져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음으로 갈 때, 거기서 그 다음으로 갈 때, 이 공비의 원리가 어떤지를 막 헷갈리게끔 문제를 이제 재창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단 말이야. 그런 순간이 오면 반드시 필살기가 뭡니까? 그 각각의 형들을 한번 손으로 써보는 거예요, 식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공비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면 수능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정리를 끝낼 거예요. 첫째 항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공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거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등비 수열에 대한, 등비급수에 대한 원리, 개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 알면 문제풀이 열심히 하시면서 이거를 자기 걸로 체화시키면 돼. 충분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